정치원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휴가에서 복귀를 해서 처음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과 문답을 갖는 과정에서 메시지는 초심이었습니다. 네.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2주 만에 재개된 문답이었는데 이게 좀 대통령의 톤이 좀 바뀌었다 언론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초심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저희들이 보통 새로운 각오로 뭘 시작을 한다거나 또는 기존의 방식에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할 때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하시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난 선거 과정도 되돌아보고 인수위 과정 또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들도 모두 이렇게 되돌아보고 새롭게 마음을 다졌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휴가 복귀하는 말씀으로는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한 달 전만 해도 사실은 그 지지율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네. 그 취지가 사실은 뭐 지지율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할 길을 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만은 그래도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협조를 좀 부탁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네. 그건 언론과 국민 또는 야당에 대한 메시지까지도 얘기를 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이 말이 초심, 국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특별한 것은 없었다. 다만 이게 초심이라든지 국민이라는 메시지가 가지는 정치적 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심과 국민이라는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던지셨는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또 강력한 국정 쇄신에 대한 어떤 의지를 국민들께 내보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후속 조치. 근데 이 후속 조치가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교육부 장관 또 임명되기 전부터 숱하게 많은 논란과 중구난방식의 정책 추진 등등으로 사실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던 교육부 장관 한 명 또는 뭐 몇 명 정도의 어떤 인적 쇄신을 가지고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초심이라든지 국민이라는 이런 이제 무게감을 갖는 이런 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될 수가 없다. 저는 더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인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만이 대통령의 진정성, 강력한 국정쇄신 의지가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실, 그다음에 내각에 더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람을 추천하고 검증을 하고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추천과 검증 과정이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추천과 검증 과정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이 지금 인사 문제를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된 장관들만 교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검증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 부분을 손을 대지 않으면 또 장관을 추천하고 검증하고 임명을 하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 국민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통령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고강도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만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역시도 진정성을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뭐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내각의 장관을 전부 다 교체하고 처음 임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이제 임명할 때부터 음주운전이라든지 또는 논문의 중복 게재 이런 문제로 사실 좀 문제가 됐었죠. 네. 그런데도 능력과 이제 전문성의 관점에서 이제 임명을 한 것인데 이 정책을 지금 입안하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능력과 전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 부분도 불쑥 얘기를 꺼냈다가 그다음에 이게 뭐 또 한 4년 동안 5년 동안 2025년부터 해서 29년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또 폐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후퇴를 했다가 외고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금 혼선이 생기는 걸 보니까 이게 좀 능력과 전문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초등학생 그 만 5세 입학 부분은 이게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나왔다거나 또는 인수위 과정에서 검토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장관이 이 정책을 추진할 때는 굉장히 사려 깊게 추진을 했어야 된다. 부작용도 보고 그 시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 충분히 듣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국민들한테 오픈하고 이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든지 이렇게 좀 치밀하게 이 정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불쑥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건 능력과 전문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의 경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박순애 장관 개인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 5살짜리 아이들 학교에 보내는 정책이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검토 과정에도 없었는데 불쑥 지금 나와가지고 정책이 완전히 이게 무슨 뭐 던지기 하듯이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은 그 대통령께서 신속하게 5살짜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장관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네. 그건 장관이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덤탱이는 전부 교육부 장관이 다 씁니다. 적어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초심 또 오늘 국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진정성을 가지시려면 오늘 도어 스태핑을 하시면서 교육부 장관 경질하고 물러나게 만들고 하면서 본인도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죄송하다, 국정을 일신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야 정상이죠. 마치 교육부 장관이 다 잘못한 겁니까? 신속하게 방법을 강구하라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전적으로 장관에게 다 미루는 태도도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좀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부 장관이나 이런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던 이런 분들 몇 분 그냥 임명된 몇몇 정리하는 것으로 국정 쇄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진언을 드리는데 실질적인 권한, 그다음에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분들,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뭔가 좀 변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제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평가를 해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각에서는 지금 장관들 추천하고 검증하는 것들을 지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져야죠. 그다음에 경찰국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져야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고 뭔가 좀 존재감 있는 이런 분들을 정리를 해줘야 대통령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진다. 또 청와대, 대통령실에는 예를 들면은 극우 보수 유튜버들 취직시키고 또 동해 황씨 아들, 강릉의 우씨 아들, 또 뭐 영부인 대학 동문 취직시키고 이런 부분들 결국은 청와대 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실 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서 그 인연을 맺었던 공직기강 비서관, 총무비서관, 인사비서관 이런 분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초심, 국민 이걸 어떤 국민이 그 진정성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말하자면 인적 쇄신을 해야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세심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피겠다.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유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순애 장관에 대한 그 거취에 대해서도 오늘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고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인사검증 문제를 또 얘기를 하시는데 민주당 분들 얘기하시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한동훈 장관한테로 기결되는지 한동훈 장관 아니면은 얘기할 부분이 없는지 인사검증단이 박순애 장관의 능력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검증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그걸 걸러내지 못해 이런 건 인사검증단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은 능력이나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인사검증단이 그걸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한동훈 장관 인사검증단 또는
그 청와대 안에 있는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대통령실 안에 있는 그 검찰 출신 그분들이 검찰 출신들이 여기 무슨 관련돼서 뭘 잘못했다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야지 그 말씀을 할 수 있지. 사필기 검찰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사실 뭐 이제 추가 쇄신으로 이어질지 언론에서는 상당히 주의 있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 전국위가 열리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비대위로 나가는 것의 가장 최우선 목표는 당의 안정화, 그리고 쇄신과 혁신, 그리고 차기 지도부를 잘 뽑는 것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준석 대표의 지금 전방을 볼 때는 좀 순탄치 않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만약 내일 출범하는 비대위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로 가면은 당은 더 지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도 사퇴를 했고 한기호 사무총장도 사퇴를 하고 네. 또 그 사퇴를 하면서 당의 안정을 위해서 사퇴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나 또 그 홍준표 우리 저 대구시장도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좀 자중자애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청년 대변인이었던 그 대변인 한 분도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이제 이런 목소리들을 이제 조금 우리 이준석 대표가 좀 잘 듣고 정말로 당을 잘 되게 하고 윤석열 정부를 잘 되게 한다라면은 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충분히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일 비대위원장이 이제 선출이 된다 네. 그러면은 이 비대위원장께서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도 만나고 이제는 그래서 그런 이걸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 또 퇴로는 어떻게 또 이준석 대표한테 열어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정치력을 충분히 좀 발휘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주당 역시도 그 비대위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이 상당히 안정이 안정화되긴 됐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야당이 좀 잘못하면 이게 국민들의 생활에 또는 국민들 삶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작죠. 집권 여당이 잘못하는 것보다. 야당은 뭐 이런저런 사소한 잘못 또는 뭐 이런저런 뭐 실수를 좀 해도 크게 뭐 영향이 없는 반면에 집권 여당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3달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사실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당은 뭐 속으로는 좋아하죠. 표정 관리도 하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껏 떨어져야 좋아하는데 지금처럼 20%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야당도 마냥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일 나는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이게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대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사실은 저희들 뭐 한 40%, 30% 중후반 이래 나올 때는 좋아하다가 20%확 떨어져 버리니까 저희도 겁이 나요. 이러다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이 빨리 좀 질서정연한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저는 참 이게 첫 단추를 집권 여당 윤석열 대통령께서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우고 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이준석 당대표가 한 표가 됐건 10표가 됐건 도움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대선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선된 대통령이 조금 더 너그럽고 설사 당대표가 못마땅한 부분들도 있고 맞닥지 않은 부분도 많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면 조금 더 너그럽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이게 품이 넓은 울타리,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울타리와 같은 그런 리더십과 그런 풍모를 보여가지고 이 사소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넓은 품으로 안고 가버리는 이런 말하자면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준석 당대표는 끝난 싸움이잖아요. 이미 끝났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이 났습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첫 단추를 끼워도 너무 잘못 끼우고 간다. 만약에 뭐 싸움은 이런 식으로 끝날지는 몰라도 이게 두고 국민의힘에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우지 못하는 오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돼가지고 언제 덧날지 모르는 그런 원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 이준석 대표의 리스크를 대통령의 포용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건 정치 공세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의 이 지금 현재 리스크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의미에 출발된 것이 아니라 윤리위에 지금 제소된 이 상황 때문에 출발이 된 것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대통령이 포용력을 발휘한다고 윤리위에다가 이걸 징계하지 말라든지 윤리위를 열지 말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윤리위는 마치 우리가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거 정당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럼 거기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잘못된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촉발된 것을 이게 대통령의 포용력 또는 대통령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에 그 윤핵관들과 이준석 대표 치열하게 뭐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움을 해왔는데 그래서 과연 저 윤핵관들이 저렇게 막 그 이준석 대표하고 저렇게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데 저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뜻이라고 이제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아, 그동안 윤핵관들이 왜 이준석 대표와 저렇게 사사건건 싸웠을까? 답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알고 봤더니 뒤에서 당무에 깨알같이 이제 관여를 해왔던 사실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자가 너그러워야 됩니다. 성자가 품지 않으면 패자가 또는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몇 주 전에 토론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전에도 이미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박용진 의원이 악수를 청하자 이제 그 이재명 의원이 이른바 노루각수 핸드폰 보면서 노루각수를 한 것을 언론들이 또 포착을 해가지고 좀 연일 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 결론이 났을 때 원팀으로 힘 모으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성자로서 어떤 너그러움, 막 이게 품이 넓은 그래서 어지간한 갈등과 어지간한 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품고 가는 그런 이제 통큰 리더십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70몇 프로 득표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참 뒤떨어지는 박용진 후보가 연설 끝나고 난 뒤에 악수를 청하는데 얼마나 바쁜 뭐 문자로 확인을 하는지 몰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일어나서 고생했다, 잘 들었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앞서 나가고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사람이 저는 왜 저렇게 하는지 저는 품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예를 들면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 저 사람이 참 통 큰 지도자구나. 우리를 대신해 줄 지도자구나. 뭔가 좀 믿고 맡길 만하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면 어느 국민들이 저걸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이고 쏙 좁다. 저래서 뭔 일을 하겠노?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께서 충분히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 덧붙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 얘기를 하자라면은 이게 해묵은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도 이미 그 후보 시절에 이낙연계라는 분들과의 그 상황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조금 더 일찍 터졌더라면은 그 결과에서 어떻게 될지 몰랐다라고 이낙연을 지지했던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 또 지방선거에서 지난번 출마를 할 때 여러 가지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진짜 그 본인이 살려고 당을 죽이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갈등이 지금 중첩돼 있는 데다가 지금 지금 방금 전재수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노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겹쳐서 이게 쉽게 원팀이 되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 더더군다나 여기다가 불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당헌 개정입니다. 80조가 당헌에 지금
자,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해서 기소가 되면은 당직이 정지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고쳐서 이재명 당대표를 구하자라는 거지. 이재명 구하기입니다. 지금 일병 구하기.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하면은 사당화가 되고 민주당이 그럼 장래에 큰일 난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걸 추진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정말로 큰 내용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조금 더 보태실 거 있으면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박형수 의원님 그 말씀을 야당인 저희들도 새겨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이랄까 정치력이 이 국민들께 드러나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뭐 악수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저 정치인의 그릇이 얼마만한지 또 자질이 어떻는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더 뭐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 앞서 나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이라면 좀 더 너그럽고 조금 더 좀 통 큰 모습들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믿고 맡길 만하다. 뭐 이런 좀 기대와 바람들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풍무들을 좀 보여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경선 과정에서 좀 국민들이 좀 감동을 하거나 또는 선풍적인 뭐 바람이 일어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데 조금 더 좀 분발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